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쌤 투어의 정쌤입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문제가 제법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은 그런 모의고사였습니다. 오늘 이 모의고사 해설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일단 전체 총평입니다. 도표 문제가 무려 또 4문제였네요. 6월도 4문제였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도 수능도 4문제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3문제 체제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도표 문제가 4문제라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건 도표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표에 훈련이 잘만 되어 있다면 오히려 도표 때문에 당황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필수 기출문제인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그리고 사회 계층구조, 계층 이동 파트가 빠졌습니다. 20번 문제가 빠졌더라고요. 앞으로도 20번 문제가 빠질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올해 6월과 9월이 둘 다 20번 문제가 빠졌으니까 왠지 올해 수능은 20번 문제가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 20번 아싸 하면서 버리는 거는 또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20번 문제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금 버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네요. 20번 계층구조 파트 왠지 이번 수능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요. 대신에 다른 도표 문제들이 이제 유형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고령 사회 파트가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유형화된 지 좀 이제 몇 년 된 것 같은데 연구 방법 파트와 도표 문제의 성능 파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고정 문제가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과도기의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솔직히 쉬웠습니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거의 전반적인 개념 문제가 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좀 까다로웠던 개념 문제도 몇 문제 섞여 있긴 하고요. 근데 6월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개념 문제의 난이도는 6월과 비교하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도표 문제의 테러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혼돈의 카오스가 있지 않으셨을까. 아마 제가 수업 끝나고 오늘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가는 고3 애들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썩 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아마 올해 수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쌤조와 함께 9월 모의고사를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를 살펴보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일단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시면 제일 명확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기억이 순모기에 의해서 피부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하면서 혀를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게 바로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순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한 게 있나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보니까 태아의 뇌기능을 저하시켜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했답니다. 이런 질병이나 호르몬, 이런 혈액의 분비 같은 현상은 전부 다 자연현상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공중보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네요. 자자사 쉽게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바로 1번을 가보죠.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을 따른답니다. 존재법칙은 사람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고 누구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자연현상의 특징이네요. 정답 몇 번? 정답 1번입니다. 도표 문제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정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념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나머지 보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동일한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으니까 2번은 일단 무조건 틀렸을 거고요. 가치 함축적이다라는 표현을 써놨네요. 가치 함축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같이 함축적인 특징을 갖는 건 당연히 사람이 하는 행동인 사회문 현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몰가치성 그리고 니은과 기역은 둘 다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래요. 자연현상은 예외가 존재해요? 아니에요? 자연현상 예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역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묶어버렸네요. 서로 다른 현상을 묶어버렸으니까 이 뒤에도 아예 틀렸을 텐데 보니까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확실성의 원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현상의 특징이었고요. 확률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외를 논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기가 맞게 되기 위해서는 디귿은 확률의 원리, 기역 디귿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디귿은 확률의 원리, 기역 니은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군요. 3번 틀렸고요. 자, 4번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지금 서로 또 다른 현상을 묶어놨으니까 4번도 당연히 틀렸을 텐데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둘 다 인과관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인과관계라 하면 원인과 결과잖아요. 사람이 한 행동이든 자연현상이든 원인은 존재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둘 다 나타나긴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표현은 누구만의 표현이었죠? 맞습니다. 자연현상의 표현이었어요. 왜?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명확하다, 이게 분명하다라는 표현은 자연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은 맞는 보기가 됐겠네요. 4번 틀렸고요. 5번 자연현상, 자연현상 같은 현상끼리 묶었네요. 그리고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답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가 가능한 건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이요? 네,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라는 표현이 틀려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난이도 하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빠르게 넘어가고요. 오류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네, 2번 문제도 우리 단골 문제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6월에도 이런 유형이 나왔었어요. 자, 볼까요? A와 B를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갑은요 A를 활용해서 재즈 음악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료를 얻었대요.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는 것 바로 참여 관찰법이 되겠네요. 아주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B를 활용해서 노숙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들로부터 노숙자의 문화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연구실로 초대를 했대요. 그들을 초빙했으니까 연구실로 초빙했으니까 아마 실험법이나 면접법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근데 이 을은 노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자, 실험법과 면접법 중에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맞습니다. 이거는 면접법이 되겠네요. 자, 간단합니다. 그럼 1번 참여 관찰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대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뭐였죠? 맞습니다.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면접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된다 합니다. 면접법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죠?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맞습니다.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문헌연구법은 둘 다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주로 어떤 연구에서 문헌연구법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3번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데 통제됐고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건 누구였죠? 맞습니다. 얘네는
실험법에 해당하는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3번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렸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참여관찰법은 어때요?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냥 직접 보고 관찰하면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관찰법과 달리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참여관찰법, 면접법 모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서 법칙의 발견을 하는데 용이하다 합니다. 법칙 발견은 어떤 연구의 목표였어요? 맞습니다. 양적 연구의 목표였죠. 그러면은 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 둘이 아니네요. 둘 다 해당이 안 되고 질문지법과 실험법이겠죠. 추가로 문헌연구법도 용이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법칙을 발견하는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문제라고 냈나요? 평가 문제라고 하기엔 참 쉽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푸셨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3번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을 묻고 있으니까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가를 볼까요? 가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났답니다. 간접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는요,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완당이 전해져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자, 직접적인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완당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겠죠. 그래서 1번을 답이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나에는 보니까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일행 영국으로 가져간 카레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서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식민지 어쩌고저쩌고, 총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통치 어쩌고저쩌고 뭔가 식민지 상황을 언급을 하니까 왠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지마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그럴듯한 함정을 판 돌이었습니다. 이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답니다. 문화 공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해야겠군요. 근데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완당이 들어오긴 했지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일본식 완당이 그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를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지금 이게 뭐가 됐어요?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 음식 문화랑 섞이면서 뭐가 발생했죠? 맞습니다. 문화 융합이 나타났어요. 자, 문화 융합은 나타났지만 고유 문화랑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가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나를 보니까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츠 카레 같은 카레를 응용한 새로운 문화 융합이 또 나타났군요. 문화 융합을 통한 외래 문화가 나타나 있으면서 플러스 또 뭐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대요. 기존의 우동과 돈가스는 일본의 고유 음식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고유 음식 문화와 외국에서 들어온 커리 문화, 카레 문화인 외래 문화까지 같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는 가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답니다. 문화 동화가 나타나려면 고유 문화가 아예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3번에서 가와 나 지문을 보면은 고유 문화가 사라진 내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답니다. 제가 마침 여기다 딱 써놨네요. 그래서 가나 나는 둘 다 문화 융합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좀 까다로우셨나요? 여러분들 이 파트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파트는 그냥 지문을 보면서 찬찬히 뜯어보면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주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는 연구 윤리 파트가 나왔어요. 우리 6월에서도 연구 윤리가 나왔거든요. 연구 윤리가 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나오는 주제인데 6월과 9월에 낸 거 보니까 왠지 수능에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연구 윤리 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챙기셨던 분들은 연구 윤리를 좀 단단하게 챙기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윤리 파트가 나오면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지문 독해 스타일이잖아요. 자, 한번 같이 독해를 해봅시다. 가해는 연구 과정에서 수반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했답니다. 원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죠. 근데 보니까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진행을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다음 2번.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대요. 어디 봅시다. 가의 내용에 보면은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전혀 가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원래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지금 을은 무엇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몰래 카메라를 활용해서 행위자의 행동과 기록을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차량 번호를 기록하면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거주지와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건가요? 당연히 자발적 참여가 아니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봤는데 주어지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다시 찍고 싶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 나를 보니까 나에서는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연구 내용을 왜곡했대요. 여기 보면 연구 결과를 왜곡한 내용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나 지문에서 연구 결과를 왜곡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나 모두에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랍니다. 자, 보니까 요거는 폭력물이 시청의 정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실험 중단을 요청했지만 연구자 갑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갑은. 근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거를 연구를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이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그냥 진행한 경우는 가에만 해당하죠. 여기는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구 윤리 파트야 어렵지 않으니까 나랑 넘어가고요. 이어서 첫 번째 도표 문제는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구 방법과 도표 해석 문제가 같이 혼합된 요즘에 이제 보편화된 우리 도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까 연구자 갑은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입양의 기록을 연구하는데 그는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땡땡씨 출생 직후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입양된 아이의 입양 기록을 조사했고요. 이거를 공식 기록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식 기록이라는 것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뭘 쓴 거예요? 맞습니다. 문헌 연구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디귿은 실험 집단, 리을은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겠죠. 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의 고유 표현이니까? 실험법의 고유 표현이니까 이 디귿은 당연히 틀려요. 그럼 디귿을 한번 소거해 볼까요? 그럼 1번 지워지고 2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면서
니은 리을만 남네요. 니은 리을과 기억 니은 리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니은 리을은 그냥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편법으로 푸는 걸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도표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아주 쉬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니은은 입양아의 범죄 경력 유무고요. 디귿은 입양한 아버지, 즉 양부, 그리고 리을은 생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의 범죄 경력 유무까지 파악을 하는 연구를 진행했네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답니다. 유의미했으니까 이 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즉, 이 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맞으면은 갑의 그 가설은 수용이 됐을 거고요. 만약 이 통계 자료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론은 만약 그 분석 결과 이 가설이 틀렸다면 이 갑의 가설은 기각이 됐겠네요. 자, 그럼 한번 기억을 판단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표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저분한 표에서 사실 필요한 단서는 몇 개밖에 없거든요. 자, 보세요.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 중에서 환경 요인이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인 친부가 아니라 입양해서 나를 날 자식으로 거둬준 양부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물학적 요인은 친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표에서 의미한 거는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만약에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경우에는 생부의 영향이 크다. 즉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양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생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고요. 이때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경우에는 양부, 즉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걸 제가 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생부가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요. 생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이때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위에가 더 크겠죠. 그럼 생부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네요. 생부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더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의 가설을 보면 환경 요인이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니 기억 수용됐겠습니까? 아니죠. 기억은 기각이 됐을 겁니다. 기억이 틀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하지만 제가 나머지 보기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대요. 여기서 종속 변수는 범죄성이 될 거고 환경 요인, 유전 요인 이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되겠네요. 이 범죄성을 입양, 양재 범죄 경력 유무로 판단을 하겠다고 했으니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되었답니다. 이 모두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문헌연구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헌연구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어때요? 도표 문제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6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30분 안에 그 20문제를 다 풀어야 하잖아요. 이 30분 안에 이 20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는 보니까 관점이네요. 기갈상.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파트가 나왔네요. 자, 바로 답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들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인해서 희소자학이 기득권층에게 집중이 되면서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뤘답니다.
자, 희소자원, 기득권층, 불공정한 분배, 이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갈등론이죠. 뭐 갈등론의 키워드가 그득그득 들어가 있고요. 을을 보니까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 상황 정의를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가구의 증가를 설명했으니 이거는 상상론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병은 기능론일 텐데요. 보니까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했다네요. 이런 사회 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혼 가구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기능론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능론 입장에서는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역할 측면으로 비혼 가구의 증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기능론이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갈등론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부담의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답니다. 자, 갈등론 이걸 간과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측면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상상론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네요. 상황 정의, 의미 부여, 인식 변화. 어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쉬웠습니다. 그럼 3번. 기능론은 결혼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할까요? 아니죠. 지금 이 결혼제도가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건 이 결혼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걸 간과하지 않고 이거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네, 4번. 갈등론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과 달리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답니다. 거시적 관점 하면 떠오르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4번은 달리가 틀려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마지막 5번. 상상론의 관점은 갈등론과 달리 결혼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에 관해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답니다. 다양한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관계, 상호 연결관계, 상호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건 모든 사회 구성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기능론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을도 아니고 갑도 아니네요. 병은 결혼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 결혼제도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읽는 걸 좀 떠듬떠듬거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되게 흐려가지고 명확하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을 때 조금 떠듬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도표 문제가 나왔네요. 이 도표 문제는 왠지 또 해설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끊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문제가 나왔는데 도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보니까 여성비는 남성수 분의 여성수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성비 불균형은 남성수 빼기 여성수 그리고 남성수 더하기 여성수 분의 남성수 빼기 여성수 그리고 이걸 절대값을 곱하기 100한 값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단서를 보니까 기업별 입사 승진 시 남녀의 업무 능력은 동일하고 중도 하차자 및 휴직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그냥 이 표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요. 바로 기억을 가보죠. 니은의 여성비로, 즉 임원의 여성비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장벽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답니다. 즉 이 말은 여성 임원이 더 적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보니까 여기서 A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의 여성비도 1이고요. 임원의 여성비도 1입니다. 자, 1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의 인원수가 두 성별의 인원수가 동일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B기업과 C기업은 여성 임원의 비율이 0.3, 0.4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D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으로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오히려 D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 비율이 2.0이니까 즉 이 말은 여성이 2명일 때 남성이
한 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장벽이 더 높은 거는 나머지 기업이 아니라 B기업과 C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을 보시죠. 니은을 보니까 B기업은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답니다. 자, B기업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죠. 기억의 성비 불균형은 0.5고요. 니은의 성비 불균형은 0.3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일단 신입사원 같은 경우 이거는 기억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0.5니까 만약에 남성의 임원이 남성의 비율이 2명이라면 여성의 신입사원은 1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여기 그대로 성비 불균형 식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2 빼기 1 더하기죠. 2 더하기 1, 2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의 절대값이 되고요. 이건 3분의 1 곱하기 100의 절대값이니까 얼추 33.3 대충 33.3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기업의 니은, 즉 니은은 임원이에요. 임원의 여성비를 보니까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이 10명일 때 여자는 3명 정도라는 거겠죠.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성비 불균형 식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3 그리고 10 빼기 7 곱하기 100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이거는 결국엔 13분의 제가 여기 숫자를 잘못 썼군요. 3입니다. 10 빼기 3 죄송해요. 아주 잘 실수가 많군요. 네, 13분의 7 곱하기 100인데요. 제가 이걸 대충 계산을 미리 해봤더니 53.84가 나와요. 53.84. 대략적으로 53.84니까 누가 더 큽니까? 니은에 따른 성비 불균형이 더 높죠. 근데 보면은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기업의 경우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랍니다. 근데 C기업을 물었어요. C기업을 보니까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 C기업이고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표에 0.4로 나와 있습니다. 자, 0.4는 여성이 4명이라는 거잖아요. 남성이 10명일 때 여성이 4명이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이 C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C기업의 전체 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입사원과 여성 임원의 수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우리 여성 임원이 4명일 때 전체 인원은 10 더하기 4니까 14분의 4가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2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40%가 될 수 없겠죠. 왜? 신입사원의 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입사원도 여성비가 더 1보다 낮으니까 여성이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나왔네요. 리을 정답은 4번일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리을을 볼게요. 리을을 보니까 기억의 성비 불균형은 C기업이 D기업보다 크답니다. 자, C기업의 기억은 이제 신입사원이죠. 이것의 성비 불균형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C기업의 기억이니까 0.5네요. 근데 이 0.5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요거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3.3%라는 거 얼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D기업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보자. D기업의 기억 신입사원의 성비 여성비를 보니까 신입사원의 여성비는 D기업이니까 1.5군요. 1.5라는 것은
남자가 1명일 때 여성이 1.5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소수점이니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분의 3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2명일 때 여성이 3명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 성비 불균형의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성비 불균형 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의 절대값이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절대값이니까 20%가 되겠고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큰가요? C기업의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더 크죠. 근데 리을도 C기업이 D기업보다 성비 불균형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도표 문제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요, 당황하지 않고 별첨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단서를 빠르게 대입을 해서 식을 구하시고 필요한 숫자들을 파악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왠지 느낌이 세하니까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빠른 퇴근을 위해서 스피디하게 지금 문제 해설을 달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보니까 이건 문화의 속성 파트네요. 6월에선 문화의 속성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문화의 속성이 나왔네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봅시다. 기억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답니다. 하나의 문화가 변했더니 다른 문화도 변했다. 이건 무슨 변동이 초래된 거예요? 맞습니다.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 거고요. 이거는 무슨 속성과 관련이 있냐? 총체성과 관련이 있겠네요. 근데 보니까 기억은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인데, 이 새로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뉴트로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이 뉴트로, 이게 이제 아마 레트로와 새로운의 합성어죠. 이제 우리 3, 40대 나이대 입장에서는 레트로가 새로운 게 아닌데, 이제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친구들한테 이 레트로 감성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거를 합성어 해가지고 뉴트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10대, 20대에겐 새로운 신선함을 주게 된다고 하고 30, 40대에겐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총체성이랑 사실 관련이 없죠. 자, 왜 30, 40대 입장에선 이 뉴트로가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왜? 이 복고 문화를 30, 40대는 다 같이 뭐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공유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니까. 이처럼 도표 문제가 많으니까 개념 문제에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2번을 봅시다. 니은은 문화가 사회 상황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같은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 역시 공유성과 관련된 특징인데, 니은을 보니까 그땐 그랬는데 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며 유행을 하고 있대요. 자, 그땐 그랬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유는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공유성과 관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3번. 디귿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준대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풍부해지는 건 문화의 속성 중에 뭐였죠? 맞습니다. 이건 축적성과 관련이 있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을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현상이랍니다.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젊은 층의 복고 문화가 새롭게 또 나타나고 있네요. 기존의 문화 위에 새로운 문화가 지금 쌓이고 있죠. 디귿은 축적성과 관련이 있겠고요. 지금 새롭게 젊은이들의 복고 문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변동성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리을, 새로운 문화 요소가 각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대요. 문화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연쇄적 변동을 초래하는 건 바로 총체성에 관련된 특징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SNS의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은 패션 그리고 예술은 물론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대요.
문화뿐만 아니라 패션, 예술, 상권 모든 다양한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통체성이랑 연결이 되니까 4번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이 뉴트로 열풍 자체가 새로운 게 나타난 거니까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것이 소멸되는 변동성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5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함을 보여준대요. 변화를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성입니까? 당연히 변동성이죠. 네, 디귿과 리을은 모두 변동성이 부각이 되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문화의 속성 은근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가 사실 약간 키가 될 수 있는데 사회운동 파트가 또 나왔어요. 사실 여태까지 사회운동 파트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에 문제를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교과서 개정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정말 사회운동 파트 그러니까 사회변동론 파트 뒤에 정말 조금 실려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9월 달에도 또 내버렸네요. 이걸 9월에 냈다는 거는 수능에도 낼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여러분 6월 문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월도 사실 지문 독해 느낌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9월 문제도 거의 지문 독해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면 그냥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뭔가 좀 생소한 개념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보기를 보니까 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대요. 자,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불평등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육체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에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로 판단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 가에 다룬 사례는 바로 인종분리, 즉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인종분리법이 결국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런 판결이 나도록 지금 흑인들이 반발하는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벌인 거죠. 이거는 흑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쉬워요 여러분. 자, 그럼 바로 2번에 가볼게요. 나에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대요. 이거는 복고적 사회운동이 될 수 있겠네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근데 나 내용을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내용은 아니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가지면서 이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시위운동을 벌인 거에 불과합니다. 반정부 운동을 한 거네요.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물러나라 라고 운동을 하는 거니까 복고적 운동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에는 나와 달리 계급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혁명적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 구조가 자체가 바뀌어야 할 거야. 과거에 있었던 뭐 근대 시민혁명 이런 느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가에서는 일단 사회 구조가 바뀌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나 자체도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거지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이 나타나요. 사회운동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이 벌어져야 하겠죠. 이게 이제 사회운동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려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 5번 가 나에는 모두 당시의 사회 정권을 교체한 사회운동이 나타났대요. 가는 사회 정권을 교체한 건 아니고 그냥 흑인 그 인종 분리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운동을 벌인 거에 불과하죠. 그냥 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은 1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고요. 아, 이제 절반 왔네요. 퇴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정보화 내용이고요. 6월에도 이렇게 정보화 파트가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정보사회 특징 비교가 좀 더 어려운 문제고 과거 수능 경향이긴 한데 6월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상식적인 내용을 묻는 정보와 관련 내용이 나왔고 9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 느낌에는 수능에도 왠지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서 서비스업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근데 보니까 저임금을 받고 단순히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표현은 당연히 적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2번,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서 장시간 노동이 늘어난다. 여기 그런 내용은 사실 10번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돼서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의 수당 시간에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전혀 이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어서 틀렸고요. 약간 해설이 약간 좀 성의 없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관련이 없어요. 이 지문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뻔뻔합니다 지금. 4번, 노동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보사에서 당연히 재택근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 전혀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4번도 답이 될 수 없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산업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자동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겨질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서두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남겨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즉 산업구조가 과거의 노동력 중심에서 무엇 중심으로? 맞습니다. 지식정보산업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경제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네요. 요런 문제는 사실 또 지문 독해 파트니까 사실 틀리면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은 거에 불과한 내용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끊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었네요. 아까 기가해상을 물었는데 또 한 번 이 관점을 물었으니까 얼마든지 기가해상은 2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중요 주제니까 당연히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보니까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어느 관점에서 썼냐, 묻고 있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생산성은 기술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기술의 숙련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 자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즉,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기능론이 되겠네요. 여기 결론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한 능력을 갖추는데 게을리한 사람들은 이런 자본을 얻을 수가 없어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력 측면을 또 한 번 강조했고요. 또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회 자체는 실업 및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답니다.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맞습니다. 노력에 따른 그에 걸맞는 차등 분배, 차별적 보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준다고 하죠. 근데 이런 차별적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은 개인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이런 실업 문제나 빈곤 문제에 직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딜 보나 다 기능론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답니다. 이건 누구예요? 갈등론이죠. 가정 배경 영향 강조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직업 유형 간의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기능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이 있고 상대적 기능적 중요도가 낮은 직업이 있대요. 근데 이걸 이제 갈등론은 까는 거죠. 이 기능적 중요도는 누가 정한 건데? 니들은 우리가 그 기능적 중요도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을 하지만 갈등론 입장에서는 그건 지배 집단 니들이 정한 거에 불과하잖아 라고 이들의 입장을 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등론 입장에서 기능론을 까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네, 디귿.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이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오히려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갈등론에 따르면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애초에 타당한 결과인가요? 아니죠. 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에 불과하니까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회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끊임없이 유지시킬 뿐이지 성취 동기를 높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갈등론 입장에서 기능론을 까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마지막 리을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이거는 이제 희소 자원을 얘기하겠네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얘기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답니다. 기능론은 이걸 간과하지 않죠. 오히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 사람한테 더 능력을 갖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적은 보상을 주라고 차별적 보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론은 이걸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보니까 하이문화 파트가 되겠네요. 자, 보죠. 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겨났고요.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록 음악을 듣거나 화려한 스쿠터, 치장한 스쿠터를 무리적 몰고 다니는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했다네요. 이거는 보니까 하이 문화 중에서도 지배 문화에 대해서 저하고 대립했던 반문화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도전하고 기존의 질서를 거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통기타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에 청년들이 열광을 했던 것은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 의식, 소비 성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거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는 않고 이들만의 고유 문화를 지금 이렇게 이 청년들이 이렇게 향유했다라는 표현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 문화 중에서도 세대 문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청년 문화가 되겠네요. 아마 우리나라의 70년대 문화가 이 청바지와 통기타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얘기하는 지문이 아닐까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보기를 가보죠. 가는요, 사이가 복잡해질수록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 이게 바로 하이 문화가 될 텐데요. 이 하이 문화가 주류 문화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준대요. 하이 문화가 주류 문화에 수렴되는 내용은 가에 서술되어 있지 않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2번, 나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준대요. 특정 집단, 청년들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를 보여준다. 그쵸? 가는 제가 하이 문화 중에 반문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자, 이거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건 누구의 특징입니까? 하이 문화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이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거를 포함하는 전체 문화 역시 당연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달리라는 표현이 틀려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나는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함을 보여준답니다. 이게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일단 나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는 반문화에 해당하는데 전체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겠어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약간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당황하지 않고 쌈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니까 A부터 D는 각각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단체, 학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BD와 AD 중에 어떤 게 yes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 구분해서 적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no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판단을 한 상태로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다음 질문을 보니까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하였는가라는 질문은 A, C, D를 구분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이건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A, C, D가 다 이익사회에 해당한다는 거겠죠. 이익사회에 해당한 건 A, C,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 셋을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한 이익사회가 아닌, 즉 이 말은 공동사회가 된다는 건데요. 이 공동사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서 빠져있는 B가 된답니다. 그럼 이 B가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족은 B라는 걸 쉽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봅시다. 세 번째 점을 보니까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집단은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공식 조직이 되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대답을 한다면 공식 조직이 아닌 집단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A와 D와 BD가 BC가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C를 묶었는데 B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가족은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B가 가족이니까 C는 여기 나머지 세 개 중에 공식 조직이 될 수 없는 거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내 동호회가 되겠네요. C는 사내 동호회.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나머지 뭐가 지금 나왔죠? A랑 D가 시민단체랑 학교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A와 C는 모두 I와 D군요. A와 D는 모두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갖게 되죠. 학교는 일단 공식 조직의 사례 중 하나고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면서 공식 조직의 성격도 같이 띠니까. 근데 이걸로는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첫 번째 질문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자, 이 질문에는 BD가 묶인대요. 근데 B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파악을 했죠. 근데 가족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니까 B가 여기로 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D도 여기로 가는데 이 D는 그러면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D가 학교가 되겠네요. D가 학교.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시민단체라는 거. 네, 시민단체. A는 시민단체에 해당하죠. A는 시민단체에 해당하면서 이 조건에도 충족이 되네요. A, C는 모두 자발적 결사체니까요. 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친목 집단이 되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C는 사내 동호회인데요. 사내 동호회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요?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사내 동호회는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A가 시민단체인데요. 시민단체는 2차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1차 집단이래요. 그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으면서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접촉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이 시민단체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하는 특징도 있지만 기본은 2차 집단의 특징을 갖고요. 그러면서 1차 집단의 성격도 추가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학교는 시민단체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답니다. 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건 누구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이니까 이거는 A와 C만 해당이 됐겠네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이 두 개가 바뀌어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다음에 4번 학교는 가족과 사내 동호회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랍니다.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식 조직이 아니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공식 조직은 학교와 시민단체에 해당하죠. 근데 보면은 학교를 문구가 버렸네. 학교를 가족과 그다음에 사내 동호회랑 불렀으니까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건 B와 C가 되겠죠. D와 B, C를 바꿔주면 4번은 맞는 보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A, D는 이익사회래요. 자, 시민단체랑 학교는 이익사회가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B, C가 공동사회라며. 자, 우리 태어나자마자 공동사회 동호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C가 들어갔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집단 파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과 정의를 알고 있다면 사실 틀릴 일이 없는 파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탈행동 파트가 나왔네요. 보니까 차별적 제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가이론을 분석해 보자입니다. 차별적 제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다는 거죠. 가이론은 낙인 이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랬을 때 조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래요. 근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A, 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답니다. 즉 T년의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없긴 한데 이 경우는 T년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거고요. 즉 T년에 처음 일탈을 하는 무슨 일탈? 맞습니다. 1차적 일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차적 일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조건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기억. 낙인 이론에 따르면 B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답니다. 자, 2차적 일탈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 일탈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거는 우연이나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첫 번째 일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뭘 찍는 거예요? 문제아라고, 양아치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버려? 맞습니다. 삐뚤어진 반항심,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나면 결국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일탈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2차적 일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찍어야 합니까? 낙인을 찍어야 하고요. 이 문제 조건에 따르면은 이 공식적인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보면은 B집단은 공식적인 처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T년 이후에 T 플러스 1년에 또 다른 범죄 경험을 했으니까 또 자신의 의지로 반복적인 일탈의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D집단은 가 이론에 반박하는 사례래요. D집단을 보니까 일탈을 저지르긴 했어요. 첫 번째 일탈을 저지르고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공식적인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인도 찍혔다는 거예요. 근데 낙인은 찍혔지만 T 플러스 1년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일탈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네요. 이 낙인이 찍혔는데도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낙인 이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은 1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디귿. 가 이론에 따르면, 낙인 이론에 따르면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랍니다. 자, A집단을 보니까 일단 일탈자로서 낙인이 찍히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할 수가 없죠.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했다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뭘 찍었을 때, 낙인을 찍었을 때 뭐가 생겨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나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 A집단은 낙인이 찍히지 않았으니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날 리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B집단 같은 경우는 이 공식적 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로 인해서 반복적인 일탈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두 생겨난 거예요. 맞습니다. 부정적 자아 정체성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디귿 보기는 A와 B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5번. 낙인이론은 일탈자와의 C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일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답니다. 자, C집단을 보니까 첫 번째 일탈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처벌, 낙인도 찍히지 않았고요.
아니네요.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걸로 일탈 행동을 했다고 봤는지 안 했다고 봤는지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겠군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분들은 낙인을 찍히지 않았고 그리고 범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엔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걸 이제 사회문화 표현으로는 정상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니을 보기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가 일탈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바꿔 풀어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럼 이 정상 집단 간의 교류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보는 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낙인 이론이 아니라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차별적 교제.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사회 변동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단순해서 복잡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것은 사회가 더 진보하고 또 앞서갔다는 얘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진화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진화론인데 아마 왠지 이 문제를 접근하신 친구들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갔을걸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갑과 을의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맞게 대답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점을 부여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A가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많은 친구들이 아마 함정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 푼 것처럼 A가 진화론, B가 한번 순환론이라고 가정을 한 채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B는 순환론인데 순환론은 흥방생세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한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답은 여기선 점수를 얻을 수 없네요. 여기서만 지금 1점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답니다. 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는 진화론입니다.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순환론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굽이치는 흥방성사를 거듭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점수를 얻을 수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A를 진화론으로 가정하고 B를 순환론으로 가정을 했더니 답은 이 가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최대 몇 점까지밖에 못 얻어요? 2점까지밖에 못 얻습니다. 근데 답은 지금 여기서 몇 점을 얻었다고 하죠? 3점을 얻었다고 하니까 A가 B를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가정하는 순간 답은 3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A는 진화론이 될 수 없고 B는 순환론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A를 순환론, B를 진화론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이 빠지게끔 이 문제를 순서대로 잘 내가지고 저는 이 문제의 완성도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A를 여기 표시한 대로 순환론, 그리고 B를 진화론, 여기를 진화론, 순환론으로 놓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답을 보니까 순환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본대요. 아니죠. 이거는 진화론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갑은 점수를 얻을 수 없지만 을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을이 1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진화론은 흥명승세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답이 제대로 답변을 했고 을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세 번째,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점을 얻었고 을은 지금 알 수 없네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갑이 총 여태까지 여기까지 했을 때 2점을 획득한 상태예요. 그럼 무조건 가의 질문에 대해서 갑은 답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지만 3점이 충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갑이 이 가가 어떤 질문이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오라고 했을 때 답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을은 여기에서 반대 대답을 했으니까 얘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지금 을은 여기까지 했을 때 1점밖에 못 얻었는데 여기서도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을은 총 몇 점을 획득했죠? 총 2점을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기억에 대해서는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답을 해서 점수를 얻어야겠죠.
1점을 추가로 해야지 여기 2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와 연결된 보기가 바로 디귿인데요. 디귿을 보니까 기억은 얘래요. 그쵸? 기억은 얘라고 대답해야 둘 다 얘라고 대답을 하면서 요일도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인데요. 사실 이 문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게, 디귿에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게, 자 보세요. 일단 A를 우리가 순환론이라고 이미 파악을 했잖아요. 순환론을 파악했더니 순환론은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순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자,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건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왜? 서구 사회가 다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열등한 국가고 발전되지 못한 미개한 국가고 서부 사회가 더 진보된, 더 발전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식민지 삼았던 제국주의 역사를 우리의 발전된 문명과 기술 너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너네들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삼았던 거야 라고 입으로 방구를 뿡뿡 끼는 헛소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의 비판점인데 기억이 틀렸거든요. 근데 기억을 이렇게 지워버리다 보니까 또 니은 디귿만 남게 되네요.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니은 디귿은 따지지도 않고 리을로만 바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렸네요. 문제 열심히 내놓고 보기 구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처럼 사회문화 문제가 지금 도표문제가 4문제가 됐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출제자는 그 시간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거해서 풀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어쨌든 니은도 같이 보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네,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니은 디귿은 당연히 맞는 보기였겠고요. 자, 리을을 보죠. 리을을 보니까 가에는 B가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사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요게 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굴까요? 맞습니다. 순환론이죠. 왜 순환론은 이런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죠? 맞습니다. 순환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생성성장 쇠퇴를 거쳐 모든 사회의 소멸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운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틀린 문장이죠.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에 해당하는 비판이니까. 근데 이 틀린 문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제대로 답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가에는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고요. 또 도표 문제가 나왔군요.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제가 목소리 약간 가서 목소리가 좀 잠기고 좀 안 좋게 변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도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첨의 단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랍니다. 이 유형은 아예 6월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왠지 수능 문제에서도 이 고령 사회 파트를 묻는 내용은 고령화 사회 파트는 왠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요. 자, 한번 바로 볼게요. T년에는 각국의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25명이랍니다. 자,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25명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부양인구 대비 유선인 인구와 노인 인구를 통해서 1번 보기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자, T년의 각국입니다. T년의 각국이니까 여기서 노령화 지수가 25고 총 부양비가 20이네요. 여기서 25는 의미가 없는 거고, 자, 20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부양인구가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둘을 합쳤을 때 20이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총 부양비가 20이 되겠죠. 자, 식을 이렇게 변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했을 때 20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25명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겠어요? 당연히 25명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T 플러스 20년의 갑국은 고령화사회, 을군 고령사회랍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별점을 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령사회냐, 고령화사회냐, 초고령사회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2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T 플러스 20년이니까요. T 플러스 20년의 갑국은 노령화 지수가 50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50이거든요. 근데 이 노령화 지수의 이 식을 보면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 식이에요. 잘 보이게 제가 써드릴게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 이 식이고요. 여기서 T 플러스 20년에 보면 갑국은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50이 되기 위해선 유소년 인구를 몇으로 가정하면 되죠?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면 되고요. 노인 인구를 50으로 가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단서를 알 수 있냐면 T 플러스 20년의 총 부양비를 보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두 번째 단서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는 갑국입니다. 그랬을 때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고요. 여기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총 부양비랍니다. 근데 총 부양비가 또 50으로 나와 있어요. 여긴 당연히 비율값이겠죠. 5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보시면요. 부양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하고요.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고,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 14세 인구를 말해요. 그럼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를 다 더하면 이건 무슨 인구가 된다는 걸까요? 이거는 전체 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도표 문제니까 한번 적어드려 볼까요?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리고 노인 인구를 더하면 전체 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T 플러스 20년에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걸 통해서 노인 인구를 50이고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는 걸 도출을 해냈어요. 그럼 여기서 총 부양비가 50이니까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는 이 100과 50을 더한 150이 될 거고요. 이때 부양 인구가 몇이어야지 총 부양비는 50%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100을 2분의 1로 나눠줘야 하니까 총 부양 인구는 300명이 됐을 때 5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고령화 지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 인구는 우리 몇 명으로 가정을 한 거죠? 300 더하기 100 더하기 50이니까 450이고요. 450명분의 노인 인구는 우리가 50명으로 가정했네요. 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율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0.11인가 그랬거든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0.11.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말했네요. 11.1%입니다. 대략적으로 11.1%. 그럼 11.1%라는 거는 각국의 T 플러스 20년은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별첨에 나와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서 14% 미만일 때 고령화 사회니까 일단 갑은 T 플러스 20년의 고령화 사회. 일단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을국도 한번 살펴보죠. 을국을 살펴보니까 을국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20년에 자,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여기 보니까 6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유소년 인구가 100이고 노인 인구가 60일 때 곱하기 100을 하면은 노령화 지수가 60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실제 제가 그대로 응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총 부양비가 100이에요. 근데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가 160이죠. 그러면 부양 인구도 몇이야 100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양 인구도 160. 두 개가 같아야지, 분모와 분자 같아야 10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 구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숫자를. 그럼 전체 인구분의 노인 인구는 320분의
60이 될 거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18.75인가? 맞네요. 이거는 18.75%가 나옵니다. 자, 18.75라면 이거는 무슨 사회죠? 맞습니다. 세 번째 별첨에 주어진 것처럼 고령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서 20% 미만이면은 고령 사회니까요. 그러면 뒤에도 표현이 많네요. 정답 몇 번? 네,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제가 정답이라서 이렇게 판서를 되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뭐 근데 어려운 보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말했듯이 도표 문제 이렇게 별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서 그냥 그대로 따박따박 해석만 하면은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T년과 달리 T 플러스 20년의 을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답니다. 자, T년의 을국 그리고 T 플러스 20년의 을국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대요. 그럼 여기서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노령화 지수잖아요. 그래서 을국의 T년은 40, T 플러스 20년은 60입니다. 자, 여기는 표를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썼어요.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비율이 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인데 이 숫자가 40이고 60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소년 인구는 몇 명일 때? 맞아. 유소년 인구는 100명일 때 노인 인구는 40명이어야 이 노령화 지수가 40이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60이어야 노령화 지수가 60이 될 겁니다. 당연히 T 플러스 20년이나 T년이나 둘 다 무슨 인구가 더 많아요? 둘 다 유소년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4번 이번에는 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을국을 또 물었는데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답니다. 자, 이렇게 증가율을 묻는 문항이 도표에서 나오곤 하는데요. 자, 여기서 단서를 보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했답니다. 자, 방금 그 3번 보기를 할 때 그냥 이 숫자를 그냥 단순 비교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을국 같은 경우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이 분모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 분모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가 증가를 했답니다.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자, 유소년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40%에서 60%로 무려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유소년 인구가 분명히 문제 조건에서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소년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증가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거, 40에서 60으로 늘었다는 거. 자, 분모인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분자인 무엇의? 맞습니다. 분자인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더 커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껴서 4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 정쌤투어에 오늘 올라간 가족제도 파트가 있습니다. 가족제도 파트에서 이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에 따른 상관관계를 문제 해설에서 제가 되게 깊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만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도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했을 때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거고요. 반대로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의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면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원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5번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부양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양 비용은 각국보다 을국이 더 크답니다. 자, 보니까 총 부양 비용을 물었네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단서는 총 부양 비예요. 비율을 물었거든요. 근데 T년도 각국보다 을국이 20에서 25로 더 총 부양비가 더 크고요. T 플러스 20년도 50에서 100으로 을국의 총 부양비가 더 큽니다. 수업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날 수 없네요. 자,
총 부양비가 크다고 해서 총 부양 비용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요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주어진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네. 저희 단골 파트죠.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답을 보니까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수가 땡땡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대축한답니다. 대규모로 돼지를 도축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이 축제는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래요.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을은 땡땡족이 축제를 위해서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야만적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 과정, 그리고 이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에 비춰봤을 때 불결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판단하고 불결하다라고 이들의 문화를 깎아버렸네요. 이거는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해버렸죠. 문화의 평, 땡땡족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한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주의가 되겠죠.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즉,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말하면서 이 상대주의적 태도를 기반으로 뭐에 치우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극단적 상대주의에 치우쳐서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대요.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2번.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답니다.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상대주의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병의 태도네요. 병의 태도는 극단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로 흐르면 안 된다는 주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4번. 갑병의 태도. 갑병이니까 상대주의네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대요.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게 바로 상대주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을병, 자문화 중심주의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서로 다른 태도를 묶어버렸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을과 갑을 바꿔줘야겠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진짜 끝이 보이네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역할, 성취지, 역할 갈등, 그리고 역할 행동,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네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억 미음은 갑이 획득한 성취주의랍니다. 성취주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된 지위, 후천적으로 얻게 된 지위를 말하는데요. 자, 일단 기억은 채식주의자네요.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8세의 갑은 채식주의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갑이 선생님이라는 게 아니라 갑이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겪긴 했지만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른의 선생님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갑이 선생님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이제 비행기 대신에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타고 태양광 요트를 탄 이유는 이 갑이 뭐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트를 탄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그 환경운동가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보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역할과 역할 행동이죠. 역할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혜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면 이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게 바로 역할 행동이었죠. 그래서 역할 행동이라고 나와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리을. 리을은 환경 학생과 환경 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갑의 역할 갈등이래요. 보니까 설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겪긴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인해 나타나는 갈등 상황이 아니죠. 이건 역할 갈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리을을 보니까 와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까지 됐네요. 여기 보면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후보에 오르고 타임즈에 선정이 됐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생으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죠. 이건 이제 함정을 살짝 파놓은 거고요. 결국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 뭐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실제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는 표현이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 역할에 대한 보상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 수능에서 많이 나온 함정이니까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으니 사회 실제론과 명문론에 관련된 보기가 되겠군요. 근데 A는 사람들의 자율적 능동적인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답니다. 이 사회 변화를 개인의 자율적 능동적인 노력으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하니 이거는 사회 명목론이 되겠네요.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 중에 뭘 더 강조해요? 맞습니다. 개인을 사회보다 더 강조한다는. 그리고 반대로 사회 실제로는 뭘 더 강조합니까? 개인과 사회 중에 사회를 더 강조한다는 거. 사실 실제로 명목론 파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이어서 B를 봅시다. 개인의 의지를 초월해서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답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회 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를 강조한 사회 실제론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답니다. A는 명목론이죠. 불가항력성이라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인 거고요. 사실 이건 개인보다 사회를 더 강조한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사회를 강조한 건 명목론이 아니라 실제론이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사회 명목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서 찾는답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의 행위와 의식에서 찾으니까 이거는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한 명목론의 입장이 되겠네요. B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네, D은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결국엔 사회를 강조하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 정당화할 수 있고 심지어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예를 보니까 가에는 B는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자, 일단은 이 없다라는 표현 상관없이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의 관점이겠네요. 근데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없나요? 왜 들어갈 수 없죠? 자, 여기 보면은 갑이 명목론의 입장이고요. 병이 실제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자가 나왔네요. 이 을은 실제론의 입장을 취하든 명목론의 입장을 취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교사는 이들의 발표에 대해서 모두 옳게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을이 만약에 실제론의 입장이라면 이 문장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한 이 리엘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와우!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끊고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정말 뿌듯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를 학교에 있으니까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사실 정답이 되게 늦게 나오잖아. 저 정답을 확인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제가 해설을 달고 해설 강의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9시가 거의 다 돼가서 그 정답이 나와서 맞춰봤더니 다행히 제 해설이 문제가 없었나 봐요. 모두 다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강의로 해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도표 문제 한번 보시죠. 사회보장제도를 물었는데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나는 미래에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답니다. 가는 사후 처방이니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할 거고요. 나는 사전 예방이니까 사회보험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각국은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B지역의 인구는 A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제가 이렇게 도표 문제가 나왔을 때 전체값이 나오면 이거는 평균값으로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첫 번째 별점을 보니까 해당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해당 지역 인구분의 해당 수급자 수 곱하기 100이라고 또 식도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1번 보기를 봅시다.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거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은 A지역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답니다. 자, 보니까 사회보험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25%,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55입니다. A는 25%, 그리고 B지역은 55%예요. 근데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긴 했는데 애초에 문제 조건 자체가 어느 지역의 인구가 더 많대요? B지역의 인구가 2배가 더 많답니다. 인구수도 많은데 심지어 수급자 비율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자 수도 B지역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A지역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의 수보다 적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부조를 말합니다. 왜? 공공부조는 빈곤층에 해당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부정적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이거는 공공부조고요.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B지역의 수급자 수는 C지역의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랍니다. 원래 이렇게 3배 이상을 물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수를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도표 문제에서 이렇게 꼭 수를 묻는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 주어진 비율값을 통해서 각 지역의 인구수를 추론을 해야 합니다. 추론이라기보다는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약간 수학적 지식이 요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비율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비율값이 3이라고 나왔을 때 이 3이 3명이 되기 위해서 즉 비율값과 숫자가 동일한 값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몇 명으로 가정하면 좋아요?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을 100명으로 가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A지역을 100명으로 가정을 했고요. B지역은 A지역의 2배니까 200명으로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인구는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가정을 통해서 C지역의 인구수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A지역의 3%는 당연히 3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0명의 4%니까 8명이 되겠네요. 근데 C지역은 우리가 인구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거의 0.7%랍니다. 0.07%가 되겠네요. 0.07x로 놓겠습니다. 몇 명의 0.07%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공공부조의 수혜자 수를 지금 놨고요. 그러면은 이 분모값은 이 A지역, B지역, C지역의 인구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100명 더하기 200명 더하기 x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래요? 맞습니다.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이런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더하면은 11이니까 11 곱하기 100은 1100이 되겠군요. 1100 더하기 7x 그리고 요걸 묶어서 이렇게 이항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1200 더하기
4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3x는 100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지역 인구는 3분의 100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숫자를 계산하는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 숫자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지역은 10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되겠고요. B지역은 60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지역은 100명이 되겠네요. 숫자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웠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A지역, B지역, C지역의 인구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냥 곱해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자, B지역의 수급자 수입니다. 공공구조의 B지역의 수급자 수는, 자,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도표 문제니까 제가 직접 써볼게요. B지역의 수급자 수는 600명 중에서 공공구조의 수급자 수니까 4%네요. 자, 600명의 4%는 24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지역의 공공구조의 수급자 수는 100명 중에 7%니까 7명이 되겠네요. 자, 보면 37에 21이니까 B지역의 인구수는, 수급자 수는 C지역의 수급자 수의 3배 이상 맞겠네요.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사실 도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3번도 볼게요. 3번을 보니까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험이 되겠죠. 이 사회보험의 경우 C지역의 수급자 수는 A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답니다. 자,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보니까 C지역을 물었군요. 자, C지역의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100명 중에 75%, 그러니까 75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지역이랑 누굴 비교했죠? A지역이군요. A지역은 300명이었죠. 300명 중에서 25%, 300명 중에 25%면은 보니까 75명이에요. 자, 그러면 A지역과 C지역의 인구수가, 수급자 수가 동일한데 3번을 보니까 C지역의 수급자 수가 A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둘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정부가 전액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공공부조가 되겠고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2번에서 이미 B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수는 계산을 해냈으니까 A지역의 수급자 수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300명 중에 몇 %죠?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 수급자 비율은 3%입니다. 그러면 9명이 되겠고요. 이 A지역과 무슨 지역을 합쳤죠? A지역과 C지역인데 C지역은 7명이네요. 그러면은 16명인데 이 16명은 어때요? B지역의 수급자인 24명보다 작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B지역은 24명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B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데 A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이 B지역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보기군요. 5번이구나. 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일부만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복지를 준다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준 거니까 요거는 공공부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성격,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보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공공부조의 전체 수급자 수는 이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A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답니다. 저 그럼 판단해 보면 되죠. 사회보험의 전체 수급자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군요. 네, 공공부조의 전체 수혜자 수는 A, B, C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 더하기 7 더하기 24 40명이네요.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A지역의 수급자 수입니다. 사회보험의 A지역이니까
그러니까 A는 300명이고요. 300명 중에서 25%요. 300명 중에 25%면 여기 사실 구해놨었군요. 75명입니다. 당연히 사회범의 A적의 수급자 수가 더 많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공부조의 전체 수급자 수가 A적의 수급자 수보다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이로 인해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도표 문제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사실 도표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다면은 막 이렇게 냉정하게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실 세 문제 풀기도 버거웠는데 네 문제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해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속어법으로 빨리 도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무려 2문제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이 2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월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편법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편법이 아니라 꼭 써먹어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빠르게 분별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황하면 아는 문제도 실수해서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뻔한 개념 문제 실수해서 틀리는 순간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이랑 완전 빠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도표 문제 훈련 잘 하시면서 개념 문제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수업을 끝으로 이제 제가 전체 차시가 복습이 그 진도가 끝나면은 전범위를 제가 무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겨우 8시간 딱 8시간 수업으로 끝내는 제가 사회문화 전체 내용 해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6월 9월 해설을 다시 한번 하면서 기본 기출 주요 개념들을 제가 한 번에 쌈박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긴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